트위스트. 아니 음악이 나오면 어떻게 바로 나오냐고 나는 진짜 너무 신기해. 야 정말 기다린 미스터 킴은 싱겁게 키는 크지만 그래도 미스터 킴은 마음 시큼하니에요. 오. 다 오. 다른 노래. 메들리야, 메들리. 거짓말이야 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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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세 왜 저래?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거짓말이야 오. 거짓말이야. 콘서트네, 오늘 콘서트네. 그렇네.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안녕하세요.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의 흥부장 김다희입니다. 흥이 넘친다. 너무 따라 더 넘치네요. 오늘은요, 제가 1970년대 노래 메들리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깜짝 퀴즈. 이 세 노래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데.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제목이나 이렇게 가사만 들어선 잘 모르실 텐데, 바로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금지곡. 이 노래들이요? 네. 이 세 곡은 모두 한때 금지곡으로 지정됐던 곡들인데요. 일단 키다리 미스터 킴은요. 키가 작은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거짓말이라는 불신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거짓말. 자, 그래서, 와, 네. 대박이다. 그리고 행복의 나라로는 그러면 지금은 행복하지 않은 거냐라는 이유로. 어디로 가? 금지가 여기가 행복한 나라지. 됐습니다. 네. 이유가 막 확 와닿진 않아요. 그죠?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자, 대중가요가 금지곡이 되어야 했던 시기. 이분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큰별쌤! 91.5% 찬성을 해요. 그게 가능해요? 소름 끼쳤어.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 꿈꿀 것 같아요. 더 유시는 좋은 거야. 모두 모두 행복하다. 그런데 크리스티안 앞머리 좀 너무 길어. 그냥 그제로 잘라내. 피카소 그림처럼 훌륭합니다! 라고 했다가 이분 사라지셨어요. 무서워. 한마디 하기가 참 어렵겠어요. 국민들도 이거 뭐지? 박정희 정부는요. 중임 제한 조항을 없애버린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어마어마하게 부여합니다. 장기 집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유 씨는 헌법 위의 법이 돼버린 거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의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찍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음악을 이렇게 틀면 수도꼭지에 물 나오듯이 그냥 바로 이게 나와요? 스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스위치가. 그러니까. 틀에 있어요, 언니는. 저런 끼를 마음껏 발산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예, 바로 유신 정권. 자, 오늘은요 그 어묵했던 유신 정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국회사의 가장 암흑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먼저 속기로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자, 1972년 10월 17일. 어떻게 다들 계셨나요, 그때? 기억도 안 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주 옛날. 네. 아, 나만 있었구나. 네. 네. 자,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요, 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72년도에 말이죠. 자, 속기록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것을 의결한다. 체제 개혁을 단행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사회 질서의 동요와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자, 비상계엄을 지금 선포했습니다.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상계엄 언제 하는 거예요? 비상이면 전쟁? 큰 거잖아요. 뭐 전쟁이나. 전쟁이라든지 위급한 상황. 뭐 위급한 상황, 네. 또 뭐 군사 정변, 뭐 이럴 때 비상계엄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1972년 10월 17일 이 중무장한 군인들이 서울 일대에 쫙 깔립니다. 그리고 이 중앙청 태평로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자, 혹시 북한이 쳐들어왔을까요? 지금 무슨 상황이야?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탱크의 포구가 향한 곳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국회와 국민이었습니다. 이걸 지시한 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아니 대통령이 왜? 자, 이 대통령 자신의 그 권력 강화를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군사정변 쿠데타라고 하면 앞에 있었던 다른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대통령 자신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던 겁니다. 친위 쿠데타. 그렇죠. 근데 제가 계속 속기록을 쭉 읽어왔잖아요. 오늘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평소와. 혹시 느껴지시나요? 이전과 달리 수기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본적으로 뭔가 좀 타이핑을 친다거나 맞아요. 이제 그래야 되는데 뭔가 급하게 지금 쓰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바로 이날 국회는요, 국정감사 중이었는데 이런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록은요, 국회 본회가 아니라 국무회의록 형태로 작성된 겁니다. 제목, 서식 모두 수기로 작성될 만큼 아주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16년 동안 이 국정감사가 진행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회사의 암흑기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1972년 10월 17일.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이제 비상계엄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뭘 했을까? 자, 당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그 선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2.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자, 지금 이 발표를 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국회를 그걸 해산하고 해산한대. 헌법 효력도 정지를 시키는 그러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네, 왜? 아니 대통령 국회가 있어야 더 본인도 편한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왜 삼권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다 각각의 어떤 그 권리가 있으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게 이게 모습인데, 아니 지금 행정부의 수반이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를 해산하겠대. 그리고 헌법을 정리시키겠대. 야,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건데 바로 이게 뭐냐면 10월 유신이라는 겁니다. 유신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약간 그 유혁 같은 시혁 같은 거? 시혁은 뭐고 유혁은 뭔가요? 아니 잠깐만 혁신. 혁신. 개혁. 오케이. 날씨 혹시 유신이라는 뜻 알았어요? 아니 들어는 봤죠. 근데 이제 뭐 유신 정권 이런 거보다 이제 김유신 장군 그게 먼저 이렇게 머릿속에 있죠. 아니 저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요. 유신이라는 뜻은 잘 몰라요. 몰라요. 제가 한번 한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본 역사에 보면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확 사회를 바꿔 놓았던 개혁, 그걸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따온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중국 시경에 또 유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쓴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다. 어려운 단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박정희 대통령은요,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고치려고 한 걸까요? 그러니까. 유신을 선언하고요. 열흘 뒤, 그러니까 10월 27일이거든요. 이 새로운 헌법 개정안이 나오는데 이름하여 유신 헌법. 이걸 보시면 아하, 뭘 바꾸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 선거 간선제. 간선제.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뽑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니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예전에도 박정희 정부는 대통령 직선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예요. 그런데 그거를 뭘로 바꾸겠다? 간선제로 바꾸겠다. 이게 유신헌법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뭐야? 대통령을 국민이 안 뽑는다고? 그럼 누가 뽑아요? 통일주체국민회의. 아유, 이름도 길어. 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해가지고 통대, 앞글자로 통대. 바로 이 통대는요, 2,000명 이상 5,000명 이하로 구성이 됩니다. 바로 이들이 대통령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은 누굴까요? 설마 본인 대통령이. 정답. 진짜로? 맞습니다. 뭐야?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왜 화를 내세요? 아니,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을 뽑는 기관의 장이 대통령이면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그거 완전 따상이에요. 그죠? 뭐라고요? 따상이라고? 따사. 따는 당상. 따는 당상이라고요?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를 쓰셔가지고 제가.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 중임 제안을 삭제하도록 해놨습니다. 이제까지 대통령제는요, 몇 번까지 할 수 있었죠? 두 번까지. 두 번까지 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중임 그 조항인데, 자, 1969년 한번 헌법을 바꿨습니다. 삼선 개헌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 번 대통령 됐단 말이에요. 그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려와요. 내려와야 내려와야죠. 되는데. 그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 성장을 해놨으니까 한 번만 더 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헌법을 바꿔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 번까지면 끝나야 되는데 이런 중임 제한 조항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없애버리면 그때는 세, 네 번, 다섯 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나 이제 입이 지금 쩍 벌어졌어 지금. 뭐야 계속. 게다가 대통령 임기 몇 년이었죠? 원래 일반적으로 이전까지는 대통령 임기는 4년. 4년. 근데 이제 이 임기도 6년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사실 6년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쫓겨 먹을 수 있는 건데.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종신 대통령제의 문을 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대통령의 권한을 어마어마하게 부여합니다. 일례로 바로 대통령이요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 이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아니 국회가 대통령 견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 해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가능토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거.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정말 그러면은 눈 감는 날까지 정치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냥 정치를 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런 느낌 보면서 저는요 조선시대 왕 같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모습은 어려운데 거의 조선시대 왕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법관도 임명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임명 가능? 사법까지. 나가졌네.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무력화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 강력한 슈퍼파워, 초울트라 슈퍼파워가 여기에 또 장착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조치권. 단순한 행정명령 하나만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조치권은 뭐냐면
헌법을 정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 뭐 미란다 고지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고 일단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런 권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와. 무소불위의 권력이 만들어진 거죠. 지금 일단 입법부와 사법부를 무력화시켰죠? 그죠?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죠? 그 부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한다? 긴급조치로 잡아갈 수 있죠. 너무 눈치 보여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권력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냥 대통령은 나 혼자 앞으로 쭉 하겠어.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 장기 집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들으면 진짜 헉소리 나고 맞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그죠? 궁금하시죠? 오늘 제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자, 이 상식 밖의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박정희 정부는요, 5개월 전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요, 중앙정보가 있던 그 궁정동 안가, 안전가옥이라고 하죠. 여기서 극비리에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 유신헌법의 별명이 있었어요. 이 유신헌법의 별명 무엇이었을까요? 유신헌법의 별명. 네. 정답. 뭐예요? 약간 조지만한 뜻으로 까불지 마라 헌법.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헌법. 까불지 마라 헌법. 네. 약간 그런. 그렇지. 너 까불면 긴급조치권. 그렇죠. 네. 카드 한 장. 네. 네. 쭉. 네. 그렇죠. 좋습니다. 틀렸고요. 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시 유신헌법의 별명을 헝가리 헌법이라고 했대요. 헝가리? 헝가리 헌법. 이게 왜 그러냐면 들으면 뭐야 아마 그러실 텐데 바로 이걸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주체가 누구였냐면 법조인이었는데요. 한태연, 갈봉근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한태연, 갈봉근, 이후락. 앞글자만 따볼까요? 헝갈이. 한갈이. 한가리 하니까 그냥 아이 그냥 헝가리 하자 그냥 헝가리 그냥 헝가리 헌법 뭐 이렇게. 저 나라 이름인 줄 알았어요. 헝가리 헌법. 상당하네요. 네. 어쨌든 이 세 사람을 좀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별명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 유신헌법은요, 궁정동 안가에서 만들어졌는데, 일단 이 대통령한테 어마어마한 권한을 지금 부여한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례를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총통제라든지 스페인의 독재자였던 이 프랑코 헌법, 이런 것까지 이걸 다 연구해가지고 맞아요. 강력한 걸 다 빼와가지고 만든 헌법이 바로 유신 헌법이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의 그 권한을 딱 강화할 수 있는 헌법은 죄다 그냥 끌어모은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헌법을 만드는 그 과정을 최종 지휘한 사람은 누구다? 네, 바로 대통령 본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미 3번이나 당선이 됐었잖아요. 네. 국민적 지지도도 높고 왜 국회를 마비시키고 헌법을 개정할 정도로 그렇죠. 더 이렇게 진행을 하려 했던 건지. 자,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당시 그 사회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을 2번이나 대통령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한 번 더 땀 흘려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우리의 국력이 늘어나고 그러나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박정희 씨의 영무인권의 총동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억나세요? 예전에 40대 기수론. 그 김영삼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랑 붙었잖아요. 그래요. 파이팅 한번 합시다. 네. 자, 하긴 못하겠네요. 불법을 먹인데.
아니 그때 누구나 다 야당 대통령 후보로 김영삼 후보가 당선될 줄 알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결선 투표에 가서 뚜껑을 열었더니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기적적으로 김대중 후보가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는. 그래서 이 김영삼 후보가 이불에다 얼굴을 받고 웃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전국으로 돌아갔다는. 밀어주셨고요. 네,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 양대 정치의 거목으로 등장했다는 김영삼과 김대중 그 얘기했잖아요. 네. 이래서 진짜 공부는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김대중. 그 김대중과 박정희가 박정희. 지금 붙은 거예요. 대통령 선거 이해되시죠? 네. 바로 이게 1971년도에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가 되는 겁니다. 자, 대선 결과는요. 역시 박정희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왜? 투표율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표가 안 나왔나? 정답. 저 뭔지 알아요? 게임하다가 이겼는데 약간 좀 아쉬울 때 있거든요. 비등비등할 때. 어떨 때 기분이 좋아요? 확실히 차이가 나겠죠. 완전 박살을 내야. 박살을 압도적으로만. 냈으니까 아우 그냥 잘 싸웠다 이런 느낌 딱 나. 아, 그래요? 자, 제 7대 대선 대표 결과인데요. 자, 경북 지역 투표함 열어봤습니다. 76%. 네, 박정희 후보 76%, 김대중 후보 23%. 오, 압도적이죠? 압도적인데요? 압도적이죠. 아니, 경북 지역에서 이 박정희 후보가 압도적으로 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한번 표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이게 웬일입니까? 서울의 표가 박정희 후보가 40%, 김대중 후보가 59%, 6대 4의 비율. 큰 신호다 이거. 야, 이거는 박정희 후보를, 제가 만약에 박정희 후보라면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야당을 국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밀어준 거예요. 이거는 박정희 후보로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자존심도 너무너무 상하고 황당하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믿기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자, 이렇게 됐으면 다음 대선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뭔가 불안함을 느꼈나 봐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게 집권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다음 대선 이거 지금 이렇게 간당간당하던 다음 대선 못 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강한 좀 권한을 갖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한 건가 봐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유신 헌법을 발표할 명분이 없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본심을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말해요? 그렇죠. 정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명분이에요. 맞아. 박정희 이 정부 입장에서는요, 국민들을 설득할 이유가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카드를 들고 옵니다. 납득이 돼야 될 텐데. 납득이 될 만한 카드를 들고 나와요. 뭐가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한국적 민주주의. 한국적이요? 한국적 민주주의.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한국 사람인데 이런 거. 한국적 민주주의. 혹시 멕시코적 민주주의 뭐예요? 멕시코 스타일 민주주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민주주의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신헌법을 공고한 날 그 발표했던 특별 담화문에 실제 담겨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일단 한번 들어보고 제가 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이 헌법 개정안의 공고에 즈음하여 이 땅 위에 한시바삐, 우리의 실정에 가장 알맞은 한국적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려 올바른 헌정 질서를 확립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은 파쟁과 정략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남의 민주주의를 미숙하게 그대로 모방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 느낌이 좀 와요?
와요. 네. 뭔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을 모방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 것을 하자 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역사는 왕 중심의 체제였잖아요. 그런데 서구의 민주주의가 들어왔어. 왔더니 서로 싸움질만 한다는 거죠.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는 왕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적 체제 속에서 정치를 끌고 가는 게 우리 스타일. 와 우리의 미쳤어. 것이다. 그렇지.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미쳤어. 와. 이런 논리를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보자.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나 그것도 어떻게 생각했대.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왜 강력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그 대통령이 이 정치를 쭉 끌고 가야 될까? 바로 유신 발표 3개월 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어마어마한 발표를 합니다. 그 유명한 7.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한 거예요. 7.4 남북 공동선언은 북한과 우리가 통일할 것이며 그 방법은 3가지 원칙에 의해서 갈 것이다. 바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방법에 의해서 남북은 통일할 것이다 라는 걸 발표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그 이전까지 남북의 관계는 뭐였냐면요. 완전 적대 관계였거든요. 6.25 전쟁 이후에 정말 적대적 관계 속에서 으르렁으르렁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이거는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개념이에요. 북한은 타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지 그들과 통일을 한다고? 자, 이러면서 분위기를 확 뒤집는 거예요. 똘똘 뭉치지 않으면 너희들 북한에 의해서 적화 통일될 수도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단계에선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야. 오호. 이런 논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와우. 거의 감탄의 표정을 지금 나희 씨가 지금 짓고 있어요. 어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완전, 있었을까. 진짜 혹할 수 있게끔. 누가 봐도 독재 정치를 위함인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많은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박정희 어쨌든 이 유신헌법을 밀어붙여야 되니까 유신에 반대하는 그 인물들의 싹을 싹 잘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신 선포 한 달 전 9월 2일 강창성 보안사령관을 부릅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하나 넘깁니다. 악질 야당 의원 15인의 명단이었습니다. 악질 야당 의원이요? 뭐 데스노트예요,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박정희 정부가 딱 보기에는 악질 야당 의원이었겠지만 사실 박정희 정부에게 반기를 들었거나 밉보인 의원들 그런 인물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5명 이 리스트에서 2명 빼고 13명을 보안사령부에 끌고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겠죠,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시는 내 말에 토달지 말아라. 협박과 고문과 그렇죠. 유신, 이제 앞으로 발표될 이 유신을 지지하라면서 정말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뭐 물고문, 전기고문, 뭐 이른바 뭐 통닭구이라고 불리는 정말 모욕적인 처사까지 당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앙정보부는요, 또 야당 의원들에게 유신 지지에 찬성하라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또 압박을 합니다. 유신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국회의원 몇 명을 이렇게 억지로 동의를 시킨다고 해도 사실은 국민들의 지지를 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박정희 정부가 어마어마한 여론전과 선전전을 대대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뭐 10월 유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보람찬 내일, 10월 유신의 미래상, 10월 유신을 따르면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라임이 거의 래퍼예요. 쇼미더머니 수준인데 지금. 10월 유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보람찬 내일. 예. 뿌뿌뿌뿌뿌. 예.
야, 대박이다 진짜. 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팸플릿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아우, 막 그냥 대대적이죠. 뭐 좋은 거 다 있네. 밝아지는 농어촌, 더 잘 사는 농어민, 풍족한 살림으로 즐기는 문화생활, 누구든지 내 집 갖고 일자리는 얼마든지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 어이구. 마구마구 홍보물 뿌려댑니다. 마지막 문구는 진짜 약간 좀 혹하네요. 희망차고. 그쵸. 약간 잘 사는 나라가 될 것 같은. 누구든지 내 집에 갖고 일자리는 얼마든지 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좀 예찬했다는 거잖아요. 10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 이 모든 신문 1면과 7면에 잘 살려 하는 일에 너도 나도 앞장서자. 새 시대의 유신헌법, 새 역사를 창조하자. 라는 표가 쫙 실립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유신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일이 오는 11월 21일로 확정 공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관리에 따른 절차를 협의하고 선거 계몽에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 내게 주어진 한 표의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해서 유신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 데 이바지해야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유신과 완수하자. 단결해서 이룬 유신, 협동해서 번영 찾자. 유신의 영도 아래 복지국가 건설하자. 유신 홍보 영상이네요. 그러니까 유신헌법이 나오면 유신헌법이 옳은지 그른지 여기에 대해서 뉴스는 사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찬반의 내용. 그게 아니라 유신헌법을 뭐 동의하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합시다. 이건 뉴스가 이미 유신헌법을 찬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새 역사, 새 나라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나라가 올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10월 17일부터 이 개헌안이 공고된 뒤 11월 21일 국민투표가 실시되기까지 유신 관련 단독 해설만 218회. 유신 관련 좌담, 그러니까 관련 좌담은 사실 지금 토론회라고 하는 게 찬반 토론회잖아요. 그런 거 네. 아니야. 유신을 왜 해야 되는지 설득하기 위한 좌담. 이것만 398회. 우와. 비전 제시 특별 프로그램 58회. 그리고 유신을 주제로 한 홍보 영상 1268회. 너무 많아. 신문만 틀면 그냥 틀면 나오네요. 유신은 여러분의 미래예요. 신문만 틀면 유신이 여러분을 잘 살게 해줄 거예요. 계속 거의 세뇌 시키는 세뇌. 꿈꿀 것 같아요. 잠꼬대로 유신은 좋은 거야. 결국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유신 발표 한 달 후인 11월 21일 드디어 투표가 드디어 진행이 됩니다. 투표율 투표율. 몇 표일 것 같아요? 투표율. 글쎄. 높지 않을까? 아니 TV 틀 때마다 나왔으니까 진짜 80%는 넘었을 것 같아요. 91.9%. 투표율이. 어우, 많이 높았어.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다 투표형 갔다는 이야기예요. 찬성표는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저는 그냥 유신 체제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안 갔을 것 같아요. 투표를 안 하러 갔고 90% 넘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와. 정답입니다. 바로 소름 끼쳤어. 91.5% 찬성을 해요. 91.9라고 하지 않았어요? 투표율이 그렇게 들었고요. 거기서 91.5% 찬성을 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 유시험부터 통과했고요. 자, 이제 남은 건 이겁니다. 자, 유신 헌법이 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서요. 이 박정희 본인의 종신 집권 토대도 마련됐고요. 반대하는 여론, 뭐 국회의원도 완벽히 통제가 된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아, 뭐 대선 결과는 뭐 안 봐도 비디오다. 자, 제8대 대선은요, 이 유신헌법에 따라서 이 간접 선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었고, 어디서 뽑는다? 통대. 통대. 자, 선거에는요, 통대 2,359명이 전원 참가했습니다. 자, 과연 몇 퍼센트 찬성표가 나왔을까요? 제8대 대통령 선거 통일주체 국민회의
후보. 단 한 명, 박정희. 박정희에 대한 찬성표는 100%. 왜? 한 명도. 한명이라도 무효표가 2표가 있긴 있었어요. 네. 반대표가 1표도 없어요. 그러지? 근데 우리는 70년 동안 똑같이 같은 대통령으로 갔었을 때가 있었어요. 예. 70년 동안. 예, 70년 동안 같은 그 정당. 그렇군요. 예, 같은 정당으로 있었을 때가 네. 있었으니까. 그래서 왜 익숙해요? 조금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국도 그 남한 쪽도 그럴 때가 있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멕시코는 요즘 어떻게? 원래 멕시코를 우파 쪽 대통령 계속 있었는데 최근에 좌파. 아 바뀌었어요? 네, 최초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나라에서 변화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직도 좀 살펴봐야죠. 굉장히 멕시코는 정치 변혁기 있네요. 네, 맞아요. 그렇네. 자, 어쨌건에 이 제8대 대선 유신 체제에 의해서 치러졌고요. 6년의 임기를 마친 뒤 1978년에 다시 통대가 열렸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너 되는 거죠. 이러면서 9대 대통령에 다시 당선이 된 겁니다. 사실 투표율만 보면은 뭔가 되게 남다른 숫자잖아요. 근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좀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역사가 스포라고 이제 우리는 그 유신 정권의 엄혹함을 알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조금 걱정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은요, 그래서 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고 억압했죠. 이때가 제4공화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겨울공화국. 겨울공화국. 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례를 들어보면요. 옛날에 저 기억나요. 이 코미디언 곽규석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TV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피카소 그림처럼 훌륭합니다! 라고 했다가 이분 사라지셨어요. 왜요? 왜일까요? 왜?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데? 뭔가 또 노래처럼 뭔가 멘트에 불편함이 뭐 있었어? 있었겠죠? 대통령 그림을 못 그려서. 이게 참 지금 들으면 도대체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모르겠는데. 피카소가 공산단원 출신이었거든요. 너무. 그 출신 때문에 그가 그린 그림을 찬양했다? 너 왜 찬양했어? 일로 와봐. 라고 조사 들어간 거예요. 다행히 훈방조치는 됐지만 정말 이 피카소의 피자도 못 꺼내도록 엄포를 놨던 건데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참 어렵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개그맨 같은 저 선배님 그 입장 속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개그하시겠어요? 개그를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하죠. 그냥 의성어 의태어로 하겠죠. 통과제리처럼. 잘한다. 괜찮아. 잘했네.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떡해요. 말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 그- 단합을 했네. 이게 대통령이 문제야, 대통령이 문제야. 그러잖아요? 네. 그럼 바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무서워. 그러니까 정책 비판을 한다? 이거 죄가 되는 거예요. 진짜 까불지 마라 헌법이라니까. 그래도 이게 1970년대가 되면요. 뭐 서구의 소비 문화라든지 그 히피 문화 뭔지 아시죠? 히피 이거? 뭔가 나도 희피하는. 히피 이런 거 해가지고 비슷하려고. 요거 CD 처리 좀 해주세요. 자, 히피 시작! 이러면 바로 형사처벌이라니까. 너무해요. 바로 잡고 간다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런 문화들이 청년 문화 이제 되는데 억압적인 유신 체제에서 이 청년 문화의 자유는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지금 방금 했던 그 액션 그 자체가 바로 저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포크송이 엄청 유명했죠. 유명했죠. 네. 긴 밤지 세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맞아요.
진짜 노래 분위기와 당시 사회 분위기는 전혀 달랐네요. 그것도 금지구역인 거 아시죠? 그것도 금지. 이건 또 왜요? 당연히 금지구역이죠. 긴밤 그거는- 지새웠다고 마음 불편해서 지새웠냐고? 아니 어쨌거나 이 유신체자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네. 건전한 미풍양속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왜 어디서 이렇게 어두침침한 그런 노래를 불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살아있었으면 제일 먼저. 아 그럼요. 정말 억울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 영화, 뭐 문학 작품들을 계속 검열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떤 저항적 분위기, 좀 어두운 분위기 이런 거 담고 있으면 그냥 금지곡, 금서 그냥 막 때려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1973년에는요 방송법, 영화법 등을 개정해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합니다. 국민 정신이나 미풍양속,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바로 당신들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은 모두 법적 규제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1975년에는요 대중가요가 무려 222곡이 금지가 됐어요. 한 해. 음악은 의미가 없었는데. 노래 부르면 금지 먹는 거예요. 유신 체제 한번 노래 한번 만들어 지금 한번 책상 한번 불러주시죠. 유신을 위한 노래. 이건 됩니다. 자, 네.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잘 산다. 모두 행복하다. 그래서 그런 느낌인데? 한 노래 같아. 아 진짜로. 아니 그리고 이게 1975년에 만들어진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야구 응원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 장면은요 원래 이게 야구를 응원하는 장면이 아니라 원래 장면은 뭐였냐면 그 학생들이 모여서 이게 데모하는 장면이었거든요. 통과됐다 안 됐다 안 됐겠죠. 잘린 거예요. 이 시기에 반공 건전 영화가 많이 제작이 됐다고 해요. 예술의 자율성을 정말 극도로 제한하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영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단속을 했는데요. 특히 그 여성분들 미니스커트 입으면 안 됩니다. 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남자 경찰이 여성 무릎 속에 자를 쑥 집어넣어요. 이게 지금 이게 머릿속에 이게 상상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행해있고요. 게다가 장발. 크리스티안 앞머리 지금 너무 길어. 일로 와야 되겠어. 일로 와야 진짜로? 되겠어. 그럼 길거리 잡혀요. 길거리에서. 진짜로? 길거리 잡혀서 그냥 잘라냅니다. 그냥 그제를 잘라내요. 어떻게 그럼 머리 스타일 다 똑같겠네요. 스포츠가 제일 좋아요. 단발머리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네. 1973년 1년간 이 장발 단속으로 적발된 숫자가 무려 12,800명. 당시 경찰서의 주 업무가요. 두발하고 복장 단속. 무슨 학생부야? 두발하고 복장 단속이 경찰의 주 업무가 될 정도였습니다. 네. 학생부 같기도 하고 무슨 군대 같아요. 왜 그러니까요. 국가가 나서서 그렇게 국민들 기강을 잡는 거지? 글쎄 말입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버렸던 어떤 싹도 틀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시대. 그래서 겨울공화국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쩌면 이 국민의 자유를 억제해야 사회가 안정된다는 명분으로 이 국민의 일상을 통제하고 억압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이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꾹꾹 누르고 아까 그 희망의 싹 하나 자라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과정에서도 저항은 계속됩니다. 1973년 10월에는요, 이 서울대 학생들이 유신을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요. 동맹휴학을 전개하면서 학원 자유와 언론 자유를 외치면서 유신 체제 반대에 나서게 됐죠. 유신 반대 운동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좀 박정희 정권 쪽에서 깜짝 놀랐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유신에서는 신박한 카드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그 3번. 그 긴급 그렇죠. 조치. 행정명령. 그렇죠. 긴급조치관. 이런 거 있으면 긴급조치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긴급조치는요.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국가 안전 보장, 질서가 위협을 받거나 우려가 있을 때 사회 안정화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국가의 주권자가 누군데요? 누구죠? 국민인데.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의 주권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아니 그러니까 유신은 헌법 위의 법이 돼버린 거죠. 말이 안 되는 그런 법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거를 몇 번이나 발동했다? 아까 말씀하셨죠. 9번. 근데 9번이나 발동을 했으면 그래도 나름 이제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이 조금은 거셌다는 얘기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 학생들이요 곳곳에서 계속 일어났고요. 또 이 김대중, 김영삼 등의 그 민주화 인사들이 국내에서 끊임없이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앞에서 했는데 김대중 했잖아요. 네. 해외에서 유신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납치가 되었다. 바로 이제 이 맥락 속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워 유신이라는 게 반대하면 뭐 납치해가지고 말이지. 기억나요. 이 김영삼은요 외신 기자를 만나가지고 이 박정희 정부의 유신헌법을 격렬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찬성했던 그 국민들도 이거 하다 보니까 뭐지? 웃기는구나. 이거 뭐지? 왜 내 치마 속에 자가 들어오지? 왜 내 머리를 자르지? 이거 뭐지? 왜 내 부르고 싶은 노래 못 불러? 왜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맞아. 이러면서 이제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요.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자, 이때 선거 결과가 어땠냐? 야당인 신민당이요. 32.8%. 여당인 공화당이 31.7%. 잘 많이 한다. 야당이 더 많은 득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유신 체제를 경험을 하면서 좀 반발심이 생기고 그게 투표율로 드러났네요. 그렇지.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박정희 정부는 더욱더 강력하게 탄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부마 항쟁이 벌어졌고 그 부마 항쟁을 어떻게 진압해야 되느냐에 대한 권력 내부의 다툼 속에서 결국 1979년 10월 26일 이러면서 박정희 정부는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진짜 어르신들은 그 시기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봐도 그때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만큼 경제 발전이 이렇게 확 올라갔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같이 고생했거든요. 같이. 정말 그때 너무 다들 고생했거든요.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 시대의 어떤 그 경험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를 사시는 분들에게 또 그 시대는 그분들의 인생 그 자체인 것이죠. 또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시대적 배경을 또 이해하는 것, 이것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아마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찬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기 안 하겠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국회의 암흑기였다. 정말 이 국회사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이런 암흑기가 없었다. 예, 국회의원도 대통령에 의해서 선출되는 어떤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지 않나, 국회가 해산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그죠? 예, 정말 이 국회의 어떤 그 견제 능력들이 떨어졌을 때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다시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지 않았나. 국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의 우자라 할머니,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되었다. 언론의 강력한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랩도 하셨잖아요. 네. 정말 TV만 틀면은 그렇게 유신 정권을 찬양하고 막 좋은 문구들이 나오고 하면은 누구라도 정말 불신을 가지고 있다가도 좀 찬양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설득당하지. 그래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과거에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참고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맞아요. 가지려고 그랬죠. 딱 표정 봐도 알지. 딱 알지. 와, 이걸 생각
지내네. 우리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그냥 땅밖에 없을 뿐이지 우리 뭐 국적이나 법이나 이런 거 다 없었는데 그거 우리가 다 만들었던 건데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민주주의 그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나는 민주주의의 뜻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그 정권을 독점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그리고 받게 되는 그런 저항들, 그리고 그 안에 독재를 받으면서도 그 안에서 자꾸 뭔가 반항하고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민주주의의 소중함도 얘기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걸 오늘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알수록 국회라고 하는 기능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국회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을 만드는 건 국민들이 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좋은 인적 구성들을 이 국민들이 만들어서 앞으로 이 국회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의 그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셨는지요? 국회방송 SNS 우절몰 국회사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최태성 선생님께서 정성스럽게 사인한 역사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전의 당첨자는 SNS에 나와 있어요. 자, 우잘몰 국회사. 우리 맨 처음에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이 조합은 도대체 어떤 조합이지? 맞아. 이제 정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라고 시작했는데 벌써 시즌 1이 마무리가 지금 너무 빨라. 금방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 멤버만으로도 너무 진짜 즐거웠지만 또 선생님께서 진짜 유익한 것들을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다행이다. 국회가 굉장히 국민들을 위해 주는구나 하는 거를 그렇지, 맞아. 느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멕시코의 국회사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이 배울 수 있고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배울 기획을 계속 주신다면 전 좀 더 빨리 영주권을 딸 수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너무 재밌다, 되게 어려운 내용을 되게 재밌게 수업을 해주신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한 거, 우리 시즌 1에서 끝나는 건가요? 무슨 말씀입니까? 시즌 2 계속 해야죠. 왜? 시즌 2 못 올 것 같아요? 아니 혹시나 시즌 2는 가는데 이제 네. 이 자리에 제가 없으셨어요. 잠시 다른 사람 모르고 다른 국적 외국인 데려오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다른 국적 갑자기 지금 다른 나라 그 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고 싶으시다면 정말 많으세요. 네. 국회사 공부하고 있다고 다. 안 돼요. 여기서 잘 거예요, 제가.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즌 2에서 계속 이어질 거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국회사를 공부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 자극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우잘몰 국회사는요, 더 강력하고 재밌고 참신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즌 2에서 꼭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땅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